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15, 조선의 경제를 한번 정리를 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세금 걷는 제도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요 삼형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먼저 토지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고려 말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됩니다. 경기 지역에 한해서 지금의 경기도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경기 지역의 땅에 한해서 전현직 관리, 그러니까 전직 관리 포함해서 지금 관리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세금 거둘 권리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전이라는 땅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과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의 전시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통일신라에는 뭐가 있었죠? 관료전이 있었죠. 네, 뭐 그런 다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에게 월급 대신에 어떤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준 제도를 이렇게 과전법, 조선시대에는 과전법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세조 때가 되면은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전직 관리 말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게 바로 직전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가 되면은 관수 관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요 현직 관리들이 전직 관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관리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관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버린다는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는 야, 더 이상 니네가 직접 걷지만 우리가 걷어서 너네한테 줄게. 그게 바로 관수 관급제입니다. 관가에서 직접 걷고 관가에서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청이 직접 세금을 걷어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녹봉이라고 이제 오늘날에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면서 요 토지 제도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조선 시대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걷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전세예요. 땅에 매기는 세금. 두 번째가 공납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걷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노동력을 걷습니다. 그거를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군대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역, 군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선 초기에는요, 전세와 관련해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실시가 됩니다.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인데요. 전분 6등법, 땅의 비옥도를 6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걷었다라는 얘기고요. 연분 9등법은요, 풍년과 흉년을 9개 등급으로 나눠서 올해가 한 6번째 정도의 풍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등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풍년일 땐 좀 더 많이 걷고 흉년일 때는 조금 세금 깎아주고 이렇게 9개 등급으로 좀 체계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걷었냐면요. 집집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서 그만큼 내세요.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역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은, 성인 남성에게 군포 2피를 걷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을 내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는 막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돈이 막 활발하게 유통되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쌀이나 옷감 같은 걸로 이제 돈의 역할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포를 2피를 걷었다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전세와 관련해서는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6등급, 9등급으로 나눴던 거를 그냥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두 정도를 걷었다라는 건데, 뭐, 두,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쓰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준을 통일을 했는데,
이 쌀 4두에서 6두라는 거는 거의 최저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최저선으로 맞췄다라는 얘기고요. 공납과 관련해서는 방납의 폐단이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납의 폐단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할당된 특산물을 냈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내야 되는 집이 있다고 칩시다. 어휴, 올해 태풍으로 사과가 싹 떨어졌는데 어떻게 공납을 바쳐야 하나 유유 하고 있자 방납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헤헤, 너 지금 고민이 많이 되겠구나. 야, 내가 사과가 이렇게 많은데 10배 비싸긴 한데 너 어차피 내야 되잖아, 세금. 그러니까 10배 값을 주고 나한테 사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 주고 방납업자한테 사서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납업자가 미리 관청에 납부를 하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박람회 폐단인데 여러분 교과서 69쪽 아래쪽에 잘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박람회 폐단을 좀 해결을 하려고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대동법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예전에는 집집마다 걷었었잖아요. 자, 이제는 땅이 있는 사람에게 걷습니다. 그래서 토지 1결당 쌀로 12두를 걷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산물 걷었는데 이제는 쌀로 걷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바뀌었죠? 부과 기준, 집집마다 내던 게 토지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특산물을 내던 것을 쌀로 걷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쌀은 이때 당시에 돈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내면은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상간마마가 직접 뭐 이렇게 쇼핑카트 밀면서 뭐 쇼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대신해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는 공적인 상인,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은 이렇게 짜잘짜잘하지 않아요. 막 대량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대량 구매를 하고 그걸로 이제 뭐 돈으로 또 결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한번 다시 도표로 좀 볼게요. 대동법 실시 전에는 집집마다 토산물로 정부에 세금을 냈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이번에는 땅에 토지에 부과를 하고 쌀 또는 돈 또는 포로 이렇게 정부에게 납부를 하고요. 공인을 통해서 국가는 필요한 물건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공인은요, 나라 대신에 돈을 갖고 와가지고 상인 수공업자들한테 물건을 사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걸 했는데 대동법이 왜 실시됐느냐? 강납의 폐단이 심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면은 집집마다 걷던 거를 토지 단위로 걷기 시작했고요.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돈으로 걷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대동법 실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니? 라고 물어보면, 네, 공인이 등장했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역과 관련해서는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를 하면서 50% 세일을 해줍니다. 군포 두 필을 내야 되는데 이제 한 필만 내면 되게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필요한 세금은 있을 텐데 이거를 50%나 깎아주면은 나라가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가지고 이 균역법으로 인해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들, 땅 주인들한테 토지 1결당 쌀 2두라고 이제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추가로 보충하기도 하고요. 또 부유한 상민들한테 선무 군관포를 따로 걷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요. 땅이 있거나 좀 부유한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걷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변화를 전기 후기로 좀 구분해서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 분야입니다. 조선은 중농 정책을 추진합니다.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이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고 특히 이제 세종 때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사직서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후기에는요, 모내기가 거의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농민들이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민들이 넓은 땅을 농사 짓는 거를 광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작이 유행했다 하면은 조선 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쌀, 뭐, 보리 이런 거 말고요. 좀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는데, 뭐, 인삼, 뭐 담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 재배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 중에서도 부유한 농민들, 분농이 많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고요. 수공업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서만 이렇게 노비들을 데리고 이렇게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관영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민영수공업이 또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 자본의 이 지배를 받는 선대제 수공업이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인들이요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조달하기 위해서 돈이랑 원료를 미리 이 수공업자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완제품은 오로지 나한테만 넘겨라고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리 대금을 줬다라고 해서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 시전상인, 시전을 설치하고 국가의 허락을 받은 시전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독기관으로서 경시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지방에는 이제 장시, 지금으로 치면은 지방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시가 이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불을 당긴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법이에요. 여러분 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대동법 실시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공인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이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정조 때 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해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이 통공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국가의 허락을 받은 시전 상인들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그냥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인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은 국가의 허가를 받는 대신에 세금을 왕창 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와가지고 무허가 상인들이 막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이 시전 상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시전 상인들한테 이 무허가 상인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금난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허가 상인들을 우리가 난전상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정조 때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라는 말은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앴다라는 거니까 난전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난전은 이제 무허가 상인들이니까 상인들이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비해서 상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간 상인, 사상, 그 다음에 대규모 도매업자들이죠. 그런 유통업자들, 도고가 많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사상, 도고, 공인 다 조선 후기에 성장한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장시, 그리고 이제 장시들을 연결하는 떠돌이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보부상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여러분이 다 봐서 알고 있는 상평통보라는 돈이 또 유통되기도 합니다. 자,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가가 공인해준 그런 국무역을 계시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사적인 무역 형태를 우리가 후시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계시무역도 유행을 하고 후시무역도 발달하는 한마디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72쪽에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경원계시, 지금 다 국경지역이죠. 국경지역, 여기도 국경지역, 책문후시, 중간계시 후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본이랑 교역을 하기 위한 외관계시 후시 이렇게 있고요. 송상, 경강상인, 그다음에 내상, 유상, 만상 이런 상인들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 상인인데 전국 규모로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성장했던 그런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아,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깊게 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이렇게 주구장창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면서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요런 단어도 어디서 배웠지? 아, 조선 중에서도 후기야.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